파이낸셜 타임스는 ECB가 그리스의 채무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오늘 2년 9개월 만에 다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1월 복합 PMI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12월 소매 판매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진단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음 달인 3월 1일 갤럭시 S6를 출시합니다. 500만 화소가 넘는 전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T램, 낸드 플래시를 하나로 묶은 단일 메모리 장착 등 신기술을 총 집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의 성패가 삼성전자, 수혜 부품주들의 주가 를 결정하는 만큼 과연 갤럭시 S6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진단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내달 2일 날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이제 갤럭시 S6 이제 신제품을 갖다가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게 뭐 항상 뭐 삼성전자 쪽에서 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관련주 주가 움직임 물론이거니와 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은 뭐 그동안 좀 거시적인 내용을 좀 위주로 이슈 진단을 했다면 오늘은 좀 마이크로적인, 그러니까 개별 기업과 또 연관 업종과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승원 대표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언팩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 텐데요. 과연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퀘스천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요 쟁점 이슈를 보시게 되면 양면 엣지, 양면 글래스, 메탈 프레임이 적용됐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카메라 성능이 강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결제라고 알려진 루프페이가 지금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모바일의 핵심 AP죠. 그러니까 CPU라고 볼 수 있는 이 AP, 스냅드래곤 810과 엑시노스 7420과의 쟁점 이슈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도와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마 이 언팩에서 보여줬던, 언팩 초대장에서 보여줬던 이 곡선이 바로 이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듯이 양면 엣지 스타일, 그리고 이 곡면 스타일에 대한 폰이 적용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고요. 뒷면조차도 글래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라고 알려진 루프페이, 아마 지금 국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마그네틱 결제 아직도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루프페이 결제 모듈이 들어갔다라는 거 시장에서 핵심 이슈겠고,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AP,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CPU가 들어가서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두 분의 또 전문가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최강천 부장, 와원의 나영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주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먼저 이 관련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연관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그럼 준비한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좀 보면 스마트폰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품 업체들이 있죠. 첫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그 연성 PCB 업체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들면서 이런 그 PCB 업체들에 대한 상승의 촉발을 1순위
1번 타자로 기록을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또 대덕 GDS, BH 같은 종목이 있고요. PCB가 그러니까 회로 기판이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연성 회로 기판이죠. 자, 그다음에 또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자, 파트론, 삼성전기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자화전자가 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IR 필터 쪽에서의 뭐 옵트론텍이라든가 뭐 나노스 같은 종목이 좀 있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IR 필터가 어떤 거죠? IR 필터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색상을 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정해주는, 적합하게 예, 예. 보정해주는 네, 그런 지금 어떤 카메라로 필터죠. 사진을 찍고 나면 네. 이제 그 파란색 광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적외선. 그 적외선 광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제거해주는 필터가 바로 IR 필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옵트론텍, 나노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쭤본 겁니다. 아, 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요. 네. 자, 다음 페이지를 조금 더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가 또 카메라 있죠? 렌즈가 있네요. 자,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뭐 유명한 세코닉스가 있고 해성옵틱스가 있고 코렌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또 있는 걸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메탈 케이스 쪽에서는 KH 바텍이 있는데 요번에 그 메탈 케이스 쪽에서 삼성전자가 자체 공정을 이용해서 메탈 케이스를 일부는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KH바텍 주가가 네. 안 좋죠, 요새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최근에 조정세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KH바텍이 물량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줄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바리스터, 뭐 아모텍, 그다음에 이노치 같은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Y솔이라든가 안테나 쪽에 파트론, 뭐 부자재라고 하면 이제 뭐 방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원인텍과 UIL 같은 이렇게 한 8, 9개 정도의 어떤 핵심 어떤 부품 업체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배터리 업체는 지금 현재 주로 삼성 SK 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 SDI가 주로 2차 전지 쪽, 뭐 중대형, 그다음에 중소형을 많이 담당하고 네. 있으니까 그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것은 갤럭시 S6가 아이폰하고 똑같은 일체형을 한단 말입니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게 뒤를 열어서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 그렇죠. 교체를 했었었죠. 뚜껑을 예전에. 그동안 열었었는데 노트라든가 네. 갤럭시 S 다 마찬가지였는데 디자인을 조금 더 정교하고 예쁘게 탄탄하게 만드는 게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뚜껑을 열고 닫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체형으로 처음으로 손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이게 한국인의 정서하고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의 강화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돼서 디자인을 일단은 강화시켰다는 건 반가운데 우리가 네. 이제 여기서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간다라는 건 필요성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니에서 시작된 생활 방수 기능 이것을 좀 강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일체형으로 갈 때 굳이 뭐 생활 방수를 일체형으로 안 가도 할 수는 있을 텐데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네. 일체형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 충전 쪽에서 또 새로운 변화 같은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거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짜신 거 아니고요? 아니, 전혀 안 떴어요. 화장실에도 그냥 잠깐 얘기한 것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인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선 충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뭐 RF텍 같은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도 있고 이렌텍 같은 종목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 네.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한솔 다시 한번 좀 종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자, RF텍 아, 나오네, 같은 화면에요? 종목도 예, 있고, 예,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렌텍 같은 종목도 있고. YG 파워는 226원짜리가 있네요. 아유, 저거는 뭐 거듭 또 보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솔 테크닉스 같은 한솔 종목도 테크닉스, 있고 잔잔하게 하는 몇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들 중에서 이제 뭐 RF텍 같은 경우는 양방향 송수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뭐 그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좀 했었죠. 베트남 쪽에 삼성에 납품을 전액 100% 삼성에 베트남 공장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 대한 시설 투자로 120억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권리락으로 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도 지금 뭐 주가가 뭐 유상증자가 뭐 이렇게 시설 투자면은 호재고 반면에 그냥 어떤 그 비용 운용자금죠. 운용자금이다 그러면 악재인데 이런 어떤 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그리고 관련 업종 무선 충전 관련 종목도 그래서 견조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이게 아까 핵심을 우리 그 이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승원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일체형이라면
어디서 자주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저도 아이폰을 조금 사용을 안 하는 게 이게 일체형이면은 충전지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충전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양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MWC에서 다음 달 2일 스페인에서 공개가 될 거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웨어러블 기기의 성장성이 작년에 비해서 3,000배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사양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는 맞아서 새로운 것이 없겠지만 수혜 업체들이 그러나 새로운 어떤 변화, 혁신을 갤럭시 S가 한다면 일체형 거기에 따라서 무선 충전 섹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수혜 섹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전하고 가장 큰 변화가 뒤에 그 배터리 교환에서 이제 교환 방식이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체형. 가장 큰 변화입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갤럭시 노트 커브처럼 네네. 엣지처럼 엣지처럼. 양면 엣지가 양면 지금 엣지 나올 얘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있죠. 얘기 나오죠. 이거 확정된 디자인입니까? 아직은 추측입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다 추측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출이니까 이제 전부 다 추측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일단 양면 엣지에 대한 쪽 가능성은 매우 지금 그 증권사들 리포트에서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배터리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동안엔 2개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주면 SDI는 일단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SDI 같은 경우 2개 줘야 되는데 하나 주니까. 일단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네네. 뭐 삼성 SDI 워낙 기존에 많은 뭐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좀 약간 뭐 분위기가 벌써 막 훈훈해지는 걸 느끼는데 약간 여기서 제가 네.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린다라 그러면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때 흔히 뭐 과자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뭐 구두 만드는 거 이런 거보다는 최첨단이라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놀랍고 많은 기대를 하기 쉬운데 일단 저는 오늘 뭐 삼성전자 갤럭시 S6 뭐 대단한 물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지나친 기대는 좀 배제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 그러면 정말 뭐 초고밀도 직접 무슨 뭐 TFT LCD도 모자라서 AMOLED 최첨단 기술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은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부품주에 가장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초창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멜파스와 KH바텍 어떻게 보면 슬립폰 스타일에서 이제 슬림형이죠. 요즘에 뭐 슬림형 스마트 그 핸드폰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슬림형에서 터치로 넘어가면서 KH바텍과 멜파스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갤럭시 S 노트에서 그 뭐였죠? 그 펜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아, 와컴사요? 갑자기, 그 이렇게 펜을 만들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잘 터치펜. 알면 안 되는데. 예. 터치펜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강하게 좀 각광을 받았는데 만약 이번에 갤럭시 S6가 나오는 부분이 뭐 디자인 관련된 부분 또는 엣지에서 나타났던 뭐 폴딩형 디스플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얘기하는 폴딩형 디스플레이는 사실 엣지에서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뭐 카메라 화소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오히려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의 경쟁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3월 27일 네네. 정도쯤에 이제 발표할 것으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이 삼성전자가 3월 2일로 땡겼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어떤 전략적 플레이,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기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극복하고 만회해 보려고 하는 전략 플레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좀 폄하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잠깐 설명을 예, 좀 말씀해 도와드리려면은 아마 이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그 전망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엑시노스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칩에 대한 점유율을 삼성이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이 스냅드래곤 이 810이 지금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스냅드래곤 810 칩입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발열 문제가 있어갖고 설계를 다시 해서 삼성에 납품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왼쪽
왼쪽에 보시는 이 CPU거든요. AP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재설계를 해서 삼성에 납품하겠다는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을 누가 쓰냐면 샤오미 미포도 쓰고 있고 이번에 그다음에 지금 갤럭시 G 플렉스 2도 이걸 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LG전자죠. 네네, LG전자죠. LG전자가 이거 써서 지난번에 논란이 예. 좀 있었죠. 이게 이제 저 발열 문제 때문에. 샌디스크 쪽에 예.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이제 딜레이가 되면 사실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의 동무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출시를 좀 서두르는 거, 언팩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이 흔하게 듭니다. 얘기하는 저 비메모리라는 게 저쪽. 네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그동안 강점을 가지고 있던 네. 삼성전자가 이런 걸 그 반전의 기회로 네. 비메모리 쪽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다면은 향후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 분야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예. 자체 제품에 그가 네. 깔리게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승환 대표가 얘기한 부분들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저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 때 이 하이엔드폰 말고도 중저가 폰, 로우엔드 쪽으로의 시장 진출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세 가지 모델이죠. A 모델, E 모델, J 모델을 이제 5월 달부터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좀 텀을 좀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중저가 폰 시장의 어떤 공격적인 진출을 그러니까 고가폰하고 하이엔드폰하고 그런 어떤 전략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애플페이처럼 삼성도 삼성페이, 삼성페이. 그렇죠? 네. 이제 이걸 물론 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겠습니다만 해외 쪽에서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라고 과연 해외에서 삼성페이가 먹힐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근데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애플페이가 이제 애플페이는 이제 그 NFC 결제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그 NFC 모듈. 저도 이제 아마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티머니로 택시를 타시거나 아마 그 편의점에 가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이 NFC 결제로 물건을 사거나 택시 핸드폰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기만 기계에 하면 얹으면 예,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지하철도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듈에 대한 쪽인데 요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이 전세 그 지금 미국 내에서 10% 정도밖에 매장이 보급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삼성의 이 루프페이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결제라고 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 카드가 이 IC 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마그네틱 카드 결제에 대한 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마 애플페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네. 삼성페이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탑재가 된다면은 네. 관련해서 수혜를 볼 종목이 있습니까? 그중 있죠. 한 있나요? 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이 있나요? 바로 네. NFC 근거리 무선 통신망. 최근에 아모텍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오르죠. 근데 이제 방식이 좀 NFC 다르지 결제가 않습니까? 아니고 NFC 고, 약죠. 예. NFC인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무선 충전을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예. 이게 그 RF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NFC 쪽에 아모텍이 RF텍에 납품을 해서 그것을 30% 얹어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무선 충전과 NFC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이 어떤 그 두 종목이 어떤 그 삼성페이 쪽에서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아까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뭐 좀 그 긍정적으로 의견이- 네네, 예, 의견이시니까요.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좀 한 말씀 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장의 뭐 앞날을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결국 이제 발열량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이제 충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뭐랄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기간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앞당겨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발열량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뭐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 배터리 용량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그 처리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AMOLED 공정 쪽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갤럭시 S 이제 5에서 그 발열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은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만약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슬도 뭐 꾀야 서말 뭐 서말 보배라도 구슬 꾀야 보배라고 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아니 자, 이렇게 주식은 잘 알치면서 왜 이렇게 네. 쉬운 속담을 이렇게 갑자기 제가 버벅대시고.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지금 혼돈이 돼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네네.
그 제품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매번 그 삼성전자가 신제품 나올 때마다의 특징적인 부분은 항상 새로운 스타 부품 중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저는 오늘 토크를 얘기해 보니까 이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 그 방금 그 최강천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타벅스 그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타벅스에 8,000개 정도 매장이 약 10만 개 정도 모듈이 깔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아마 무선 충전 쪽이 가장 핫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메탈 쪽들 이쪽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 무선 충전 쪽이 아무래도 가장 어떤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또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서원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움직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계속 지금 부품주들은요. 대부분이 사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어떤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12월, 11월부터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어요. 서원이텍, UIL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만큼 더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지 이게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갤럭시 S5 자체가 흥행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6 자체가 과연 어떻게 그 흥행을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익 개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승원 대표하고도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새로운 변화, 혁신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이번에는 X6는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선 충전 섹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나영호 대표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랑 삼성 SDI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좀 개선되기 시작하는데 이번 그 갤럭시 S6 출시 전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사실은 성숙기에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디자인 모양 바꾸고 뭐 카메라 화질이 좋아진다고 해도 당장 뭐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가장 젊은 나이일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모델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시장에 어떤 파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제 다른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차라리 어떤 충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사실 뭐 예전처럼 전화 1, 20분 하는 게 아니죠. 저만 해도 모든 이제 업무 관련된 7할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 이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터리 관련된 문제라든가 발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좀 와닿는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뭐 매출 증대를 외형 증대를 크게 만들 만한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는 것도 대형주 중심보다는 좀 부품주 중심으로 얘기가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말씀 다 들었고요. 우리 이승원 대표께서 이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 뭐 다른 거 얘기보다도 아마 우리 스튜디오 안에 지금 스태프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8명, 9명 계시지 않습니까? 갤럭시 S6로 바꾸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갤럭시 S6로 바꾸고 싶다 있으십니까? 저 바꾼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도 그 갤럭시 S6로 바꾸실 의향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뻘쭘하시겠네요. 그 지금 보니까 갤럭시 S6는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기 전에 찬물부터 끼얹으시네요. 삼성 관계자분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승원 대표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좀 특장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관련된 부품주 중에서 좀 우리 지금 이제 두 분이 꼽는 좀 유망 종목군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지금 핵심 포인트에 대한 쪽은 배터리, 발열 그리고 이제 그 무선 충전 이전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메탈 케이스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강화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루프페이 결제 관련주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제 마그네틱 페이기 때문에 마그네틱 결제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무선 충전 쪽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요것이 아마 이 갤럭시 S6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신기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자들로서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IT에 대한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죠.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뚜렷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재현입니다. 민미경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관련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꼽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 GM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EPS 기준으로 볼 때 1.19달러가 나왔는데요. EPS가 1.19달러인데 원래 예상치는 83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6센트가 오히려 오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에비타로 볼 때는 2013년 4분기에는 19억 달러에서 작년 4분기에는 24억 달러로 크게 상승했다고 스트리트 인사이더가 보도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가 하락으로 픽업 트럭이나 SUV 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GM이나 포드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흘러간 것이었고요. 올해도 미국 경기가 이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유가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5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결정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드도 이런 예상에 발맞춰서 1월에 잘 팔렸던 몬스터 트럭 F15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생산을 위해서 1,550명의 직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다우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03% 약보합권입니다. 17,661.7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하락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4,706.89포인트고요.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0.35% 빠지면서 2,042.7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기업 실적 관망에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78% 하락세 보이며 6,818.5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카 지수 0.07% 상승세 보이며 4,681.5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02% 하락세 보이며 1,888.6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점검해봐야겠죠.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해봐야 하는 글로벌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발표된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며 기존 20%에서 19.5%로 낮췄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며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2달여 만에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유로존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며 전달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2007년 3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민간 부분 취업자 변동은 21만 3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기에 하회하며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발표된 미국 1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6.7로 예상치인 56.4를 상회하며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금일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각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보다 상회하며 발표되었으나 그리스의 채무 이행에 관한 재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유로화는 타통화 대비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재무장관은 유럽의 채권국을 순방하며 유럽의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와 독일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긍정적인 회담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일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찰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며 상승했던 유로화 움직임이 금일은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 앞으로 30시간 정도 남은 협상 기간 동안에 건망세가 통화시장의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유로화는 전일 대비 0.5% 정도 하락한 1.1424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요 상품의 움직임은 금 가격과 유가의 혼조세를 들 수 있는데요. 금 가격은 지난 2거래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에 상승 거래 중이고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를 앞두고 하락 반전하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 예상치는 크루드 오일의 재고가 전주 상승을 이어가며 약 390만 배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어 최근 북미 지역 채굴 장비의 가동 중단에 힘입어 20% 가까이 상승한 유가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1달러를 하회하며 장중 3% 가까이 하락 거래되고 있는데요.
방금 발표된 원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하락폭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50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현재 전일 대비 $2 82센트 하락한 $50 23센트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황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현재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진행되면서 오늘은 이제 이틀 급등했다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리 보는 IR 센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가장 먼저 발빠르게 분석하는 시간이죠. 정윤성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리 보는 IR센터입니다. 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신한지주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3,1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3,1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장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으로 45,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효성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매출액 3조 3,1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440% 증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냈는데요. 어제장 큰 폭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7% 오르면서 76,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호석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4조 7,6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7.7% 증가한 1,8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8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금호석유 0.3% 오르면서 9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DGB 금융지주의 실적도 살펴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 446억 원을 기록하면서 2.2%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2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으로 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광주은행, 경남은행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순이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순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86.4% 감소를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8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77.2%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BS금융지주가 이제 경남은행을 인수를 했죠. 2014년 영업부문 순이익이 3,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산엔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5,900만 원의 영업손실,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리 보는 IR센터였습니다. 네, 실적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승환 대표께서 또 오늘 실적의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은행주들에 대한 그 실적이 의외로 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방은행으로 대표되는 DGB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BS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에 대한 인하까지 나타난다라면은 은행주들 예대 마진의 축소 충격을 못 벗어나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상황. 물론 이제 기습적 반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주에 대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 실적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효성인 것 같습니다. 효성이 지금 작년 영업이익 6천억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으로는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효성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 스판덱스 사업부에 대한 실적 호조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에도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두 분께도 여쭙겠는데요. 각 부문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과 관련된 실적을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승환 대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작년 4분기에도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3분기 이어서.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예대 마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순이자 마진,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지만 이렇게 좀 악화가 좀 됐다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을 좀 은행들이 좀 많이 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가 불확실한 어떤 그 채권을 손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을 바로 미리 대손 좀 충당금 쌓아놓는 아니겠죠? 거죠. 예. 충당을 한다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죠. 비용 손실로. 그래서 이제 뭐 은행들은 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린 돈을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불량채권 회수를 못 하잖아요. 네. 가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SX 페노션 같은 종목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 기업들이 대송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손실이 확 이렇게 또 동부그룹도 있었죠. 그렇죠. 예. 많았죠. 이렇게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대손충당금 때문에 순이익이 확 줄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좀 좋고 이런 것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왜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많이 안 쌓아놔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은 어떤 이런 것이 있고 특히 4분기 해가 마감되는 어떤 4분기 때 대손충당금을 대부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실적 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시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업 자체는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내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부동산 경기에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최경환 경제 노믹스와 그리고 올해 국내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실적 개선의 어떤 강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중에는 그 금리가 1%대로 진입한 정기예금 그 상품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가 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은행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순이자 마진의 둔화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은행은 실적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대출 증가해가지고. 그렇죠. 대출이 증가하면서. 그런데 6개월, 7개월 때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확연하게 몸에 체감을 느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더 이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면은 긍정적인 실적이 하반기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재 종목군들에 대한 또 실적을 또 나영호 대표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금호석유, 효성 뭐 두 종목 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잘 버텼다라고 요약을 할 수 금호석유는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관심주로 한번 말씀하셨던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워낙 기존에 뭐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순환매 관점에서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뭐 양 기업 다 보면은 뭐 실적 아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뭐 5% 10%대가 아니라 뭐 효성 같은 경우는 23.5%, 금호석유는 뭐 거의 40%까지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영업이익의 이 수익을 어떻게든 걷어들인 부분이 약간 좀 매출 증대와 외형 신장까지 좀 동반이 됐다라 그러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양 기업 모두 매출액은 한 3%,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업황의 부활, 석유화학주의 뭐 대부활을 논하기엔 좀 시기상조가 있으나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실물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뭐 이 부분을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순환매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모습과 너무 힘겨운 시기지만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중소기업들 중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이 PCB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 PCB 업체 중에 오늘 코리아 서킷가 장중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또 아까 우리가 또 다뤘던 내용 중에 네. 또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녹스 실적 평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PCB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경쟁이 상당히 이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쪽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고요. 지금 이 FPCB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에 대한 쪽,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쪽을 받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뭐 갤럭시 S6에 대한 부품, 뭐 S6의 이제 그 납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좀 요원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부품주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쪽도 이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런 모듈 쪽들 이런 쪽으로 좀 제한하시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직 뭐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과거 이제 부품주들 좀 뭐 대표적인 파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아직 크게 쉽지 않다고 개선되기는 봐야 쉽지 되겠죠.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오늘 주가 하락은 알톤 스포츠 인수설이 좀 네네. 또 그 얘기도 네네. 있었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직격탄을 어제
어제 오늘은 좀 받은 건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알톤 스포츠 같은 어떤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레저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사업 다각화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길 기대를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IR센터 오늘 발표된 기업들 실적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중국이 깜짝 또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달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이제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했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 증시 항상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이슈다 보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다루고 투자 전략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내일 우리 증시 쪽에 좀 도움이 될까요? 중국 지준율 인하요? 네. 저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라면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준율 인하라서 과연 어떤 연속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지급준비율 인하가 나중에 금리 인하기 위한 예고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과거에도 보면 한 2번 정도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단 뭐 7% 내외가 이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도 중국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 그럴 수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한 번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뭐 중국도 경기 부양 모드로 완전히 시작됐어라고 인식은 아마 내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장중 그리고 종가까지 어떤 이런 분위기가 이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 마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지급준비율 인하로 수혜를 받는 섹터는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지준율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는 바로 산업재, 소재 쪽이 많았었습니다. 예전엔 뭐 급등했었죠.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또는 뭐 기계산업,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로코어라든가 또 일부 뭐 조선산업, 중국의 조선 경쟁력이 강하지 않았을 때 2000년대 조선산업 뭐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이제는 시진핑 정부 자체가 설비 투자 사이클은 지난 거고 소비 사이클로 지금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중국 관련주는 이제 산업재 소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이제는 바뀐 지가 몇 년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내일 화색을 보일 섹터는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재가 아니라 소비재 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인하가 최강천 부장은 이제 시장에도 우호적이고 또 국내 산업 쪽은 소비재 쪽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정부 뭐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소비 사이클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 모멘텀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비 심리가 더 강화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전도 역시 뭐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은 긍정적인데 일단 소비 섹터는 이미 굉장히 좋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이지, 뭐 제니 뭐 이런 대표적인 중국의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들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기업들이 사실상 뭐 연중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추가로 지급준비율 인하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볼 것이다. 지금 오히려 얘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 그리고 우리 한류 열풍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오히려 지금 이제 내일 시장에 반영될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중국 상행지수 굉장히 세게 가고 있어요. 너무 부러울 만큼 강력하게 가고 있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다소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바닥권에서 살짝씩 반등하고 있는 산업재 섹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또 이 한 가지 산업재 종목군의 최근 반등에 촉매제 역할 더 불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한 가지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정해진 정보 뭐 어떤 뭐 잘 짜여진 분석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지? 이런 문제가 나중에 정말 큰 흐름을 만드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거는 포스코가 2%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아마 이 종목을 최근에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무겁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부분의 반등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철강 섹터까지 이제 정화조 이후로 이제 순환 매폭이 넓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 기업이 오늘 양봉을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 두 분이 얘기한 거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다 좋겠네요. 일단 소비자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해서 연중 신고점을 계속 가던 종목이 사실 꺾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 접고요. 자, 그럼 솔로몬의 선택. 이승환 대표는 어쩌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오늘 그 철강제들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이제 호주에 대한 금리 인하라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호주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만큼 지금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철강석을 중국에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호주가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강천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 사이클에서 소비 사이클 지금 보는데 시장에서 내일 당장은 지금 아마 그 나영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쪽이 반응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 소비재 섹터가 결국은 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부스팅에 대한 쪽을 장기적인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당장의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사물재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 반응은 산업재가 먼저 나오고 좀 네, 장기적으로 보게 본다면 되면은 여전히 소비재 쪽이 좋다. 네. 저는 어쩌면은 의외로 산업재가 내일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죠? 유가 때문에 그래요. 아, 유가. 유가가 뭐 많이 올랐었죠 밀리니까. 최근에.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유가가 좀 하락폭이 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중국의 지준율 인하의 어떤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유가가 만약 많이 하락을 하게 끝나게 된다라면 반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조금 요런 유가를 먼저 많이 좀 내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한 분은 지금 이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증시 전체는 다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모든 패널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최강천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재보단 소비재 쪽,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잘 아시죠? 이쪽이 긍정적 영향. 또 우리 나영호 대표는 산업재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한마디만 첨언하면 예, 말씀하시죠. 이미 워낙 좋으니까 사실 따라가기 부담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미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절대 소비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당히 움직임이 또 좋았고 거래소도 상승했는데 아직은 좀 뭔가 좀 뭐 한 2%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거래소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 수급은 좋아지고 있죠.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 전략을 오늘 좀 짜볼까요? 예, 일단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 코스피가 1970의 경기선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121동 평균선이 좀 흘러가고 있어서 거기에 뭐 보기가 조금 좀 어색한 피뢰침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급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이 수급이 이제 해외 증시의 어떤 호전으로 인한 일회성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이냐, 특히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그러냐라는 부분들은 내일 시장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소재 산업재 쪽이 상승을 좀 하면서 특히 유가가 7%가 올랐는데 뭐 S-오일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오늘 좀 느낌이 좀 그랬죠? 있었어요. 예, 예.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상당히 좀 좋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반면에 항공주들은 유가가 7% 올랐는데 항공주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이런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유가가 어떤 급락에 따라서 반등을 했다 뿐이지 추세적인 어떤 전환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제한적인 어떤 낙폭과대 종목의 어떤 순환 사이클 앞서 우리 나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철강주 못 올랐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못 올랐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신세계라든가 롯데쇼핑 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같은 내수 종목들이 폭락하고서 오늘 반등이 하루 이틀째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낙폭과대 종목들의 사이클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은 정말 거래소가 1970포인트 경기선을 넘어가면서 2000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600포인트가 1.8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얼마 안 남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어떤 뭐 조금의 어떤 바람만 훅 불어주면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그리고 메디톡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쉬었는데도 지금 598포인트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에너지 비축을 한 시가총액 최상위군들 그리고 각 섹터의
대장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뭐 컴투스를 포함해서 게임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조금 좀 움직여주면 정말 그 전임미답의 5년 동안의 전임미답의 어떤 지수였던 600포인트 돌파 및 안착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국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형주 쪽이 결국은 코스닥 600포인트 넘는 거에 주역 역할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나영호 대표의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7거래일 연속 박스권 상단에 딱 갇혀있는 모습이다. 오늘 특히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선물 모습도 그렇고 음봉의 윗꼬리를 만든 부분 역시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가 될 듯 안 되면 실망하기 쉽고 오히려 반대급부의 영향이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만큼 일단 계속해서 간다는 논리만 계속 주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둥글게 좀 유하게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로 옮기는 전략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략도 살펴봤고요. 뭐 현재 야간 선물 시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0.16% 오르면서 미국 증시 쪽보다 오늘 야간 선물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대비해서 한 0.4% 오르고 있네요. 야간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수급의 주체도 외국인들이 한 600계약 사주고 있으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종목 어떤 거 가져 나오셨는지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호 대표부터 할까요? 예, 저는 뭐 이제 지난주 종목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린다라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사주 시푸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빠르게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경매가, 가격 자체, 이 참치 가격 인상되는 부분과 그리고 비용. 이제 어떻게 보면 원양어선의 가장 큰 비용이 유가다.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대한항공만 유가 하락의 수혜주가 아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효과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뭐 상대적으로 시기가 잘 맞아서 그리고 관심이 좋았네요. 네. 관심이 좀 모아지기 쉬운 뭐 유가 하락에 대한 숨겨진 수혜주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빠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주 뭐 잘간 종목은 잘간 종목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잘간 종목 관심주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동국제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이미 시장 설명드리면서 다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눈에 가장 크게 띄인 부분 뭐 지금 앞서 다른 우리 대표님께서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뭐 호주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무거운 상태, 힘겨운 부분을 양봉 전환시킨 부분, 지금 정화조로 압축돼 있던 순환매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측 안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포스코보다는 뭐 포스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21선 넘어선 동국제가 이렇게 좀 관심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호 대표의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동국제강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 사주 시푸드 나도 종목이 좋았네요. 자, 이제 최강창 부장이 또 종목 볼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다음 카카오를 준비를 했었는데 시세 탄력도는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뭐 지난주에 뭐 수급은 그렇게 뭐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한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컴투스를 2주 연속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죠. 제가 어지간하면 2주 연속 안 하는데요. 어지간하니까 2주 연속 준비를 했다라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핀테크의 수혜 종목이다. KG 이니시스가 신고가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코스닥이 이제 600포인트를 1.8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위인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이 600포인트 돌파에 선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쪽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2주 연속 다음 카카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강천 부장의 종목은 오늘도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우리 나영호 파트너가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와운의 공개 방송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오랜만에 좀 공개 방송하면서 천천히 많은 분들과 좀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이론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세를 발휘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어떤 종목과 업종일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파생 쪽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파생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칼도 하나 있고 방패도 하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만 주장할 필요도 없고 방패만 주장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전 트레이딩에서 좀 접목할 수 있는가, 아주 실전적인 부분, 기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예,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네요. 두 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최근 저항을 받았던 196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자, 내일 또 어떤 방향을 볼까요?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는 이전보다 좋아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